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압축성 유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는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걸 또 말씀드리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음속이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압축성 유체와 그리고 비압축성 유체를 나눌 때 기체가 그러니까 압축성 유체고 이 액체가 이제 비압축성 유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 압축성 유체, 즉 기체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B와 같이 이렇게 분자 간의 거리가 액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멀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충격이 가해졌을 때, F라는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가 조금 서로 다른 물리적인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예, 이 압축성 유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충격을 힘을 받게 되면은 그게 곧바로 이 반대 방향에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분자 간의 충돌로 인해서 전파가 되는 그런 다른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압축성 유체 같은 경우에는 힘이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크레인이나 이렇게 유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비압축성 유체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공기나 이 기체의 경우에는 주사기에 우리가 공기가 들어있을 때 쉽게 눌러지죠. 큰 힘을 가하지 않아도 눌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이 반대편으로 전달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 비압축성 유체도 사실은 뭐 순식간에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순식간에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 타임 딜레이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음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기체 분자들이 움직이는 속도를 음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이렇게 말하자면 그냥 비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압축이 생기는 이 영역이 전파돼 가는 그 속도가 바로 음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이 힘을 가해지는 그러니까 교란이 일어나는 그 근처에서 먼저 이렇게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하류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점점 전파돼가는 하류로 전달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속이란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분자가 움직이는 속도, 유체 덩어리가 움직이는 속도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압축성 유체에서 이 교란이 뭐 일어나는 속도라기보다는 이 전파되는 속도를 우리가 음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 음속을 사실은 다른 물성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에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음속을 이 연력학적 물성치들의 펑션으로 표현을 하려는 거예요.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력학적인 물성치로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스톤을 만약에 여기 이제 갇혀 있는 유체라면 이렇게 델타 V라는 속도로 피스톤을 이제 왼쪽으로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스톤을 움직이게 되면 이
덴시티가 틀림없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압력도 높아질 거고요. 온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그게 일어나진 않죠. 이게 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이 델타 V라는 속도로 피스톤을 밀었을 때, 이 교란이 이 피스톤의 입구에서부터 전파가 되게 되는데요. 그 전파되는 속도를 C라고 합시다. C. 그럼 이 C가 뭘 의미하게 되냐면은 바로 음속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교란이, 즉, 이 델타 P, 델타로 델타 T가 생겨나는 이 교란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느냐, 전파가 되느냐, 그 속도를 우리가 음속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C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속도가 뭐냐면 음속이 됩니다. 요 음속은 델타 V하고는 분명히 다른 값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피스톤 내부의 모든 압력이 전부 P였고 덴시티도 밀도도 로로서 일정하고 온도도 T로서 일정하고 속도도 0으로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화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델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이 오른쪽 영역은 이런 교란이 생기게 되고요. 왼쪽 영역은 아직도 교란이 전파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란이 전파되는 이 프론트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라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상대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유체들은 아, 상대적으로 이 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C라는 속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걸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유체들은 C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델타 V라는 속도로 유체들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C-델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교란은 이쪽에는 교란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고요. 오른쪽은 교란이 일어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움직이는 우월이 무빙 웨이브라고 표현을 했죠. 이 무빙 웨이브의 프론트를 픽스드 웨이브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런 속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픽스드 웨이브를 중심으로 질량 보존식을 생각을 해보면 이 왼쪽에서는 로 곱하기 A 곱하기 C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은 이 로가 바뀌었죠. 이 교란이 일어나서 델타 로라는 만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덴시티가 로가 아니고 로 플러스 델타 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면적은 그대로 A고요. 속도는 C 마이너스 델타 V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C라는 속도는 뭐냐면 이 웨이브가 움직이는 속도예요. 이 유체 덩어리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웨이브가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교란이 전파되는 속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식에서부터 델타 V를 구하면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운동량 보존식에 대해서도 두 가지, 그러니까 보존식, 컨저베이션, 이케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질량 보존에 대한 거, 그리고 운동량 보존에 대한 두 보존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지는 힘은 뭐냐면은 압력에 의한 힘이죠. 그래서 왼쪽에서는 P 곱하기 A라는 힘으로 밀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방향은 반대죠. 왼쪽으로 미는 거니까요. 화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미는 거니까 힘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압력이 P 플러스 델타 P가 되겠죠. 그게 면적을 곱해주면은 힘이 됩니다. 요게 이제 네트 폴스가 되는 거죠. 네트 폴스가 되고요. 이 네트 폴스가 가해준 만큼이 어떻게 되냐면은 운동량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동량의 변화,
즉 오른쪽에 있는 유체들의 운동량에서 왼쪽에 있는 유체가 가진 운동량을 빼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 좌변에는 델타 P 곱하기 A만 남게 되고요. 우변은 정리하면은 로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V라는 값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보존식으로부터 요 식, 델타 V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식하고 운동량 보존식으로부터 델타 P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요 식을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 두 식을 이제 조합을 하면 됩니다. 요 두 식을 조합을 하면 이 C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델타 V가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요. 요 델타 V 대신에 요 값을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대입을 해주고 C에 대해서 그러면 요걸 대입을 해주면 C가 두 개가 있으니까 C 제곱이 될 거라는 건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C 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요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교란의 양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할 때, 즉 델타 로의 값이 물론 델타 P도 마찬가지지만 델타 P, 델타 로의 값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요 뭐 둘 다 크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 값이 되지만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을 생각하면은 1 더하기 아주 작은 값이 더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 가로 안의 값은 1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건 유체학 시간이나 아니면 수학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은 거의 1과 비슷한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제곱의 값은 결국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냐면은 approximately 델타 로 분의 델타 P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C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음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음속을 다시 알파라고 고쳐 쓰게 되면 이 알파의 제곱은 라운드 로 분의 라운드 P, 즉 델타 로가 0으로 가면 이 델타 로 분의 델타 P, 이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라운드 로 분의 라운드 P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수식 자체를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수식에서부터 이 수식이 어떠한 물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델타 P라는 압력이 가해졌을 때, 델타 P라는 압력이 가해졌을 때, 그러니까 피스톤을 가해준다는, 피스톤에 힘을 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압력을 가해준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델타 P라는 압력을 가해줄 때, 얼마나 덴시티가 변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사실은 요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요 속에 비압축성 유체가 들어있다면, 즉 물이 들어있다면 델타 P를 델타 P를 가했을 때 덴시티가 많이 변하겠어요? 아니면 조금만 변하겠어요? 물의 경우에는 조금밖에 변하지 않겠죠. 저 같은 델타 P를 가해준다고 그래도 델타 로가 아주 작은 값을 가질 거라는 거야. 물의 경우에. 그럼 분모가 작아진다는 요게 같은 값이라고 할지라도 델타 로가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요 전체 값, 요 항의 값은 커지게 된다는 이야기. 즉 물에서는 음속이 빠르게 된다는 이야기. 음속이 커지게 된다는 이야기. 근데 이 작동 유체가 물이 아니라 공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공기라고 생각했을 때는 같은 델타 P를 가해주더라도 델타 로가 물보다는 작을 거란 이야기. 물보다는 클 거란 이야기.
그렇죠. 훨씬 더 클 거잖아. 압축성 유체니까 이 부피가 많이 줄어들 거잖아. 그럼 같은 매스가 부피가 많이 줄어드는 거니까 델타 로가 커지게 되는 거죠. 절대값만 일단 생각합시다. 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크다는 이야기는 요 항의 크기가 작아지게 된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즉, 음속이 작다는 이야기죠. 언제? 요 유체가 기체일 때. 기체일 때는 음속이 작고 액체일 때는 음속이 클 거라는 걸.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수학적으로 요 식이 질량 보존식과 운동량 보존식으로부터 요 식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요 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같은 델타 P를 가했을 때 델타로가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음속이 커질지 아니면 음속이 느릴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실제로 공기 중에서는 음속이 초속 340m 정도밖에 안 돼요. 뭐 그것도 무척 빠른 속도긴 하지만 그 정도 속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물에서는 훨씬 더 크죠. 한 5배, 4배 내지 5배 정도는 물에서 더 큰 값을 가집니다. 훨씬 덴시티의 변화가 물일 경우에는 덴시티의 변화가 훨씬 더 작거든요. 그래서 요 식을 보고도 우리가 그래도 자랑스러운 기계공학자이기 때문에 요 식을 보고도 그냥 단순히 수학식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알파라고 하는 음속, 즉 교란의 진행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압력을 가했을 때, 같은 압력 변화를 줬을 때, density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러니까 요 비로서 표현되는 펑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알파는 라운드 로분의 라운드 p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물론 루트를 지어야죠. 원래 알파의 제곱이 라운드 로분의 라운드 p였으니까 우리가 음속, 즉 알파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한다면 양변에 2분의 1승을 해줘야 되겠죠. 양변에 2분의 1승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과정들은 뭐냐면은 이 등 엔트로피가 일정했을 때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등 엔트로피가 아니고 만약에 단열 과정이라면, 즉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라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개가 가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일정할 때, 요건 뭐냐면은 온도가 일정할 때. 헷갈리진 않으시죠? 엔트로피가 일정할 때하고 온도가 일정할 때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엔트로피의 변화와 온도의 변화가,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다는 것하고 온도의 변화가 없다는 건 서로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엔트로피는 여전히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엔트로피는 변한다는 이야기. 엔트로피가 변하는 과정이 변하지 않는 과정이 꼭 온도가 변하지 않는 그런 단일 과정은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상기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일정할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온도가 일정할 때는 요게 K가 이제 붙게 됩니다. K가 붙어서 좀 더 요때보다는 요 값이 로분의 라운드 P 값이 좀 더 작아지게 된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요때보다는 요가 좀 더 작아요. 그래서 K, 즉 1.4를 공기의 경우에는 1.4죠. 1보다 크고 1보다는 항상 큰 값이에요. K는. K가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 그러니까 정적
비열분의 정합 비열이죠. 그래서 그 값이 이제 이 1보다는 항상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은 이제 요걸 생각하면은 이제 P 이꼴 로RT에서부터 미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 식에서부터 생각을 하면 요식. 요식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P하고 로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요. 아, P를 로에 대해서 미분을 할 경우에는 K가 이렇게 곱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단열 과정, 즉 온도가 일정하다는 상태에서의 이상기체에 대한 관계를 생각하면 P는 로RT니까요. 그냥 이렇게 이제 바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알파는 로분의 KP의 2분의 1승을 한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P와 로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죠. P와 로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P 이꼴 로 RT라는 걸, 로 곱하기 R 곱하기 T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경우에요. 그래서 그 P 대신에 로 곱하기 R 곱하기 T를 대입해 주게 되면 이 알파, 즉 음속이 루트 K 곱하기 R 곱하기 T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K는 이제 CV분의 CP, 즉 정적 비열분의 정합 비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의 일정한 값이에요. 그리고 이 기체 상수 R도 CP-CV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일정한 상수의 값이 되게 됩니다. 물론 변하는 값인데요. 우리가 보는 범위 내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는 그런 비열의 혹은 비열 차이를 나타내는 게 요 두 값이고요. 그래서 요 두 값은 거의 상수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이 음속이라고 하는 건 루트 t의 비례를 하는 값이구나. 온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음속이 빨라지는구나 하는 걸 요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학적으로 요 값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요 식을 보고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건 좀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번. 네. 그래서 요 식을 보면 이 온도가 높아지면 즉 온도가 만약에 2배가 되게 되면 물론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가 2배가 되게 되면 이 음속은 1.4배 정도 빨라지게 되는구나 하는 걸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압축성 유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마하넘버예요. 마하수예요. 이 마하수는 어떻게 디파인을 하냐면은 유체 덩어리들이 움직이는 속도를 음속으로 무차원한 값이 마하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하수는 이 압축 효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무차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이 유체 덩어리의 속도가 이 음속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유체 덩어리의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하수는 커질 수밖에 없죠. 마하수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하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압축 효과가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수가 증가할수록 압축성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마하넘버가 0.3 이하일 때,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이 알파가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루트 라운드 로분의 라운드 p의 루트를 취한 값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루트를 취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압축성을 루트를 취하기 전에는
0.1 이하, 그러니까 10% 이하라는 걸 이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 이하일 때, 즉 마하남바가 0.3 이하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체역학에서 한 오더 정도가 낮으면 이 무시할 수 있는 값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루트를 취하기 전에 값이, 그러니까 이걸 제곱해 보시면 알죠. 제곱을 하면은 이제 0.09가 되니까요. 10% 이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0. 마하남바가 0.3 이하일 때는 이제 압축 효과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압축성 유체의 유동이라고 할지라도 마하남바가 0.3 이하일 때는 비압축성 유동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비압축성 유체인 경우는 전부 다 비압축성 유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압축성 유체라고 할지라도 마하남바가 0.3 이하일 때는 그냥 비압축성 유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0.3 이상일 때는 반드시 그 compressibility, 압축 효과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기의 경우에는 K 값이 이렇게 거의 콘스탄트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체상수 R 값도 거의 콘스탄트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속은 20 루트 T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온도가 15.5도라면 15.5를 요 T 자리에 대입하면 안 되겠죠. 15.5가 아니라 절대 온도 여기다가 273을 더한, 그러니까 288.5 그 정도 값을 대입을 하면 음속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에서의 음속은 얼마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값이 얼마냐면은 초속 340m입니다. 초속 340m. 그게 온도가 언제일 때냐면은 15.5도 정도가 될 때의 음속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온도보다 높으면 음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음속이 빨라지게 될 거고, 요 온도보다 낮을 때는, 즉 겨울에는 음속이 좀 더 느리고 여름에는 음속이 좀 더 빨라지게 될 거라는 걸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음속에 대한 define, 라운드 P, 라운드 로의 루트를 취한 값이 음속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의 비슷한 식을 우리는 고체역학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최적 탄성 계수예요. 최적 탄성 계수 K를 벌크 모듈러스죠. 고체역학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 어떻게 우리가 디파인을 했냐면은 요렇게 디파인 했었어요. 요렇게 혹은 요렇게인데요. 요 V가 나타내는 건 속도가 아닙니다. 속도가 아니고 조금 기호를 다르게 썼잖아요. 요렇게 조금 다르게 썼는데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최적. 그래서 요 V가 이제 분자 자리에 있지만 분모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V분의 델타 V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V라고 하는 건 최적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나타내게 되는 건데, 이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 델타 P가 양의 값일 때는 델타 V가 음의 값을 가지게 되죠. 음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값을 이 전체 최적 V로 나눠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즉, 단위 최적당 부피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혹은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V분의 라운드 V 혹은 델타 V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덴시티에 대해서 서술을 하게 되면 똑같이 이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요만큼이 뭐예요? 라운드 P, 라운드 로라고 표시된 부분이 바로 알파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벌크 모듈러스, 즉 최적 탄성 계수하고 음속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만약에 최적 탄성 계수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요 양식의 로를 나눠주고 루트를 취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루터 로분의 K라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적 탄성 계수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요 식을 보시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요. 그리고 한번 고체역학 책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액체인 경우에는 이 음속이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액체인 경우에 음속이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죠. 이 최적 탄성 계수도 역시 액체인 경우에 훨씬 더 큰 값을 가져요. 훨씬 더 큰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 K 값이 크다는 이야기는 곧 음속이 빠르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최적 탄성 계수가 크다는 이야기는 음속이 크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액체 사이화탄소의 경우에는 이 최적 탄성 계수가 1.32 기가파스칼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단위를 생각해 보시면 이 분자에도 로가 있고 분모에도 로가 있으니까 요 로에 대해서는 이 디멘전이 없어져요. 디멘전이 없어지고 이 K는 이 프레셔와 같은 디멘전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K는 이렇게 파스칼 단위, 기가파스칼로 이제 표현이 됐었죠. 그리고 덴시티는 이제 한 1.6kg 정도, 큐빅미터당 1.6kg 정도 되죠. 그래서 이 K와 로를 이용해서 다시 음속을 구해보면 900m/s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의 경우에는 이 최적 탄성 계수가 2.2 기가파스칼이에요. 그리고 덴시티는 요 다 물성치죠. K나 최적 탄성 계수나 아니면 덴시티 이런 건 다 물성치입니다. 그 물성치로부터 우리가 음속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덴시티가 큐빅미터당 한 1톤 정도 되죠. 그래서 요 K와 로를 이용해서 알파, 즉 음속을 구해보면 초속 1.5kg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의 음속이 어디 갔죠? 물의 음속이 340m/s 정도였던 반면에 공기의 경우 공기는 340m, 초속 340m밖에 안 됐었지만 물의 경우에는 1.5kg 정도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물에서 이제 소리가 나면은 1초 동안에 1.5km나 전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수함에서 이제 소나병이 반드시 있어서 이 소나를 이용해서 레이더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소나병이 뭐냐면은 바로 이 물 속에서 소리가 전파되는 걸 음원을 어떤 음을 발생시켜서 뭐 이물질이 있으면 되돌아오겠죠. 이 되돌아오는 그 속도를 보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게 소나병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론적인 기초가 되는 게 이 음속이 1.5km 정도 된다는 걸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점점 가까이 오면은 그 적 잠수함이 아니면은 적함이 얼마나 빨리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주 재밌는 그림들인데요. 재밌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음원이 정지돼 있다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비행기가 만약에 비행기가 정지해 있다면 소리는 이렇게 퍼져나갈 거예요.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 음원이 움직이지를 않으니까요. 이 상태 그대로 계속 퍼져나갈 겁니다. 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동심원이 가장 오래전에 발생된 소리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원의 중심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요 프론트 웨이브가 요 동심원이 가장 최근에 발생된 소리가 전파돼 나간 그 위치들을 표현한 그 그림이에요. 자, 근데 이 어머니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캐피탈 V라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캐피탈 V라는 속도로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최근에 발생한 그 소리들은 요만큼 같겠죠. 근데 이 물체가 여기 있을 때 계속 이렇게 요 슬라이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요점에 있을 때 발생했던 소리들은 요렇게 웨이브 프론트가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비행기가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요 위치에서 발생된 그 소리들은 요 가운데 있는 원만큼 프론트 웨이브가 전파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시간에 물체가 요 점에 있을 때 프론트 웨이브들을 이제 그려보면 요런 원들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잘 이해하시겠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 B 같은 경우에는 이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는 음속보다는 빠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음이 요점에 있을 때 음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프론트 웨이브 프론트가 요렇게 형성이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요점에 있던 물체는 어디까지 이동을 했냐면은 여기까지밖에 이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란이 되는 속도보다 교란이 훨씬 더 멀리 갔잖아요. 교란이 되는 속도보다 그 속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음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음속보다도 이 물체의 속도가 더 느리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 C의 경우를 봅시다. 요 C의 경우는 어떠냐면은 요 원은 뭐냐면 이 원이 표시를 하는 건 뭐냐면 물체가 요점에 있을 때 발생시켰던 그 소음이 뭐 비행기로 치면 이제 엔진 소리 같은 게 되겠죠. 엔진 소리 같은 그 소음이 요만큼 이제 전파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동안에 소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라는 걸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은 물체가 움직인 속도하고 교란이 움직이는 속도가 똑같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C의 경우는 이 비행기가 음속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하남바 1로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먼저 다시 이제 B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발생한 여기 비행기가 있을 때 발생한 소리들은 벌써 여기까지 갔죠.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다면 시끄러운 영역은 얼만큼 물체가 요만큼 갈 동안에 시끄러운 영역은 얼만큼이냐면은 요 원의 내부만큼이 시끄러운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원의 바깥쪽에는 아직까지도 그 시끄러운 소리가 오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아직 그 시끄러운 소리가 오지 않았다는 거. 여기서 천둥이 아니죠. 비행기가 이제 시동을 걸어서 아주 큰 굉음을 울리고 있어요. 그 음이 어, 순식간에 전달되는 게 아니죠. 340m/s이라는 초속 340m라는 파이나이트한 속도로 그 시끄러운 소리들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만큼은 왜냐하면 왜 요만큼 내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비행기가 계속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시끄러운 소리를. 그래서 요 원의 내부는 계속 시끄러운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은 계속 비행기의 소음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시끄러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 D의 경우를 봅시다. 요즘에 비행기가 있을 때 만들었던 그 엔진 소음들은 그 제트 엔진에서부터 나온 소음들은 요만큼까지밖에 못 갔어요. 반면에 비행기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요만큼 갔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음속보다, 즉 이 시끄러운 소리가 전파되는 이 교란이 전파되는 속도보다 비행기가 움직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비행기가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여기 표시된 대로 비행기가 움직이는 속도, 캐피탈 V가 음속, 알파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B의 경우는 이 원의 내부가 시끄러운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이 원뿔 내부가 시끄러운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서 만들었던 소음은 여기까지 가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는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동, 이동하면서 점점 이 동심원들을 이제 이렇게 그리게 돼요. 동심원들을. 비행기 중심에서부터 비행기가 위치했을 때 계속 소음을 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원뿔 내부는 시끄러운 영역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엔진 소음보다도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걸 의미를 해요. 더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요 원뿔, 이 원추 내부의 영역은 어, 시끄러운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원추 바깥쪽은 침묵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보더라도 비행기 소음은 비행기가 지나간 다음에 소음이 들려요. 멀리서 이제 비행기가 가고 있으면요. 그게 뭐냐면 빛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반면에 소리는 빛의 속도보다는 훨씬 느린 속도로 움직이죠. 그래서 번개가 칠 때도 번개를 보고 나서 한참 있다가 천둥 소리를 듣게 되는 것처럼 소리의 속도는 어, 이 교란이 전파되는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훨씬 느리고 파이나이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이 초음속 비행기죠. 그러니까 음속보다 더 빨리 움직이니까요. 이 초음속 비행기를 타고 있는 이 사람은 시끄러운 걸 느끼지 못하고 계속 전진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하 남바가 크면 클수록, 즉 알파보다 캐피탈 V가 크면 클수록 이 뮤의 값이 더 작아지게 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더 샤프한 그런 원추가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음속하고 똑같이 움직이게 되면 이 소음이 이 제트 엔진에서부터 나는 그 소음이 비행기와 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프론트 웨이브가 이제 요렇게 이제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이 초음속인 경우에는 요렇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V가 빠르면 빠를수록 뮤의 값은 점점 더 작아질 거다. 걸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또 수식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긴 하지만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다시 우리가 되돌아가게 되는 그런 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속도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요게 온도 프로파일. 요 H로 표시된 건 이제 엔탈피를 나타내는 값인데, 엔탈피는 결국 온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예, 엔탈피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CP에다가 절대 온도를 곱해주면 엔탈피를 구할 수 있잖아요. 뭐 기억이 안 나시면 인력학 책 앞부분을 이제 보시면 아마 금방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온도 분포라고 봐도 그러니까 거의 뭐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경계청을 이 고체를 유체 덩어리들이 이제 이렇게 고체 표면을 만나게 되면 이 경계청을 이렇게 행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역은 이 속도가 변하지 않는 영역이 있고 이 벽면 가까이에서는 이 벽면 가까이에서의 그런 유체의 점성력 때문에 이 고체 표면에서는 고체의 속도와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떨어진 유체 덩어리들은 캐피탈 V라는 속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0에서부터 캐피탈 V까지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 영역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경계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온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만약에 뭐 단열 표면이 아니라도 뭐 이 온도에 대한 서멀 바운드리 레이어가 형성되는 건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렇게 온도가 변화하는 영역이 생기고요. 그리고 어느 이상이 되면 벽면에서부터의 거리가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 즉 엔탈피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영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변하는 요 영역을 이제 우리가 서멀 바운드리 레이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뭐냐면 스몰 바운드리 레이어하고 이 유체의 바운드리 레이어는 사실은 프란들 넘버가 1 근처라면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공기의 경우에는 이제 프란들 넘버가 0.7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공기가 흘러갈 때는 온도 변화가 이렇게 유체의 속도 변화보다는 좀 더 큰 영역을 이제 차지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프란들 넘버가 1보다 작을 때는 스몰 바운드리 레이어가 좀 더 커지게 돼요.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열벽을 지날 때, 이 에너지 방정식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류에서의 값은 이렇게 아,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이 엔탈피니까요. 내부 에너지에다가 압력 에너지를 합한 값이 엔탈피예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플러스 압력 에너지 더하기 단위 질량당, 이것도 단위 질량당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플러스 압력 에너지죠. 단위 질량당 운동 에너지, 단위 질량당 위치 에너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던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류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 더하기 압력 에너지, 단위 질량당 운동 에너지, 단위 질량당 위치 에너지. 그리고 그 동안에 가해준 열량, 그러니까 가해준 열량이니까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해준 일이니까 이렇게 플러스 W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작동 유체 자체가 기체라면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중력에 따라서 부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요 값은 이제 무시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1과 2 사이에서 열이나 일이 가해지지 열이 흡수된 것도 아니고 일을 해준 것도 아니라면 즉 두 값이 모두 0이라면 우리는 1번과 2번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 더하기 압력 에너지. 얘는 단위 질량당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무시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요건 2번 상태에서의 그런 값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바로 우리가 베르노이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식이 바로 요 식이죠.